자, 어쨌든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거의 없다 저 녀석 오펜하이머는 욕하고 사실 오펜하이머가 잘 만든 영화라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잘 만든 건 맞아요. 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거는 못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잘생긴 건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면 일단 잘생긴 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잘생겼는데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 그러니까 영화적 완성도로 오펜하이머가 훨씬 높죠. 네. 네. 저는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작비 규모도 뭐 당연히 차이가 나고. 그럼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봉우리 네.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든 생각은 뭐 재미는 당연히 재밌었고요. 재미는 뭐 재밌는 영화고 그 우리가 하필이면 지난주에 사고 실험? 네, 사고 실험. 네. 맞나? 사회 실험, 사회 실험? 사고 실험도 맞고요. 사회 실험도 예. 맞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가 제 느낌엔 의도적으로 그런 실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실험을 위한 무대를 세팅했다.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 중에 한 분이 되게 중요한 우리 분녀 회장님, 약간 그런 장면이 배우. 있어요. 네네네. 마치 시청자한테, 그러니까 관객한테 설명해주는 듯한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사회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뭔가 그렇지. 이게 무슨 실험인지 얘기하는 거 그런 장면도 있지만 꼭 그렇게 직접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어떤 그 전경을 이 배경이 되는 아파트와 이 무너진 세상의 전경을 보여주는 이 카메라 화면의 모습 같은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홍보 영상처럼 찍어놓은 네, 약간 일부러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이 왜냐하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 되면은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가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강렬한 궁금증이에요. 맞아요. 전세도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있지? 먹는 거 해결했어? 그럼 싸는 건 어떻게? 싸는 건 어떻게 하고 입는 건 어떻게 하고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궁금은 한데 깊이 알고 싶진 않아. 맞아. 똥 싸는 걸 보고 싶진 않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 감독이 그 부분에서 그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싹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탁월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무조건 정말 쌍따봉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외국에서 저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설이다 뭐 그렇게 막 거의 없다님은 좋은 평가를 했던 영화 같지는 않은데 원작이 좋지 영화는 그닥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해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 그런 장면들이 항상 들어가죠. 항상 들어가죠. 근데 길면 지루하거든.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고요.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 뭐 설명할 필요도 있나?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란 멸망이라는 뜻인데 재난 영화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는 달라요. 재난은 재난이 벌어지면서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망한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딱히 시도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르가 정서에 이식하기 좋은 장르는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계시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 전통이네. 그렇죠. 다소 종교적인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서양은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서양은 언제나 그 멸망이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적인 감성에서는 아포칼립스보다는 약간 신과 함께 같은 유에 더 익숙하죠. 감성적으로. 사후 세계라든가 뭐 이런 것 쪽에. 한국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효시이자 최고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우리 봉우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설, 심지어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대재앙이 오고요. 이게 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묘사 안 됩니다. 이거 뭐 지진 같기도 하고. 지진인데 그냥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땅이 완전 뒤집어지는 수준이죠. 뭐 지각층이 이렇게 뒤집히는 수준에. 그랬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으로 두고 있고요. 황궁 아파트라고. 어쩜 이름도 황궁이라고 그렇게 또 잘 지었는지. 되게 리얼리스틱하지 않습니까? 좀 오래됐지만 그렇죠. 한때는 꽤나 고급 아파트였던 아파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실 또 드림 팰리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워 팰리스를 비유한 것 같은데 그렇죠. 더 고급의 엄청난 아파트가 있었던 최근에 만들어진.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에 살아남은 아파트의 주민들과 이제 다른 무너진 아파트 드림 팰리스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서 황궁 아파트에서 이제 외부자로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갈등이 심각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벌레 취급을 하죠. 바퀴벌레라고 부르죠. 네,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방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중에 이제 인물들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일하게 생존한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시스템,
그 황궁 아파트, 우리의 이 사회에 들어온 침입한 외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외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응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외부적 갈등 이것을 그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사실 영화가 간통하는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딱 좋네요. 거기서 멈추면 딱 영화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영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병헌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외부자의 침입 요거와 또 관련이 있는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 이제 최초에 이제 아파트가 자기네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재난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시스템은 모조리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좀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어안이 벙벙해 있고 그 상태로 아마 몇 주가 지났을 거예요. 이미 지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주변에서 막 남아 있는 생존자들이 막 자기네들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 그냥 방치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불이 한번 납니다. 사고 같은 아래층 아파트에서 불이 한번 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만약에 그 불이 아파트에서 위로 번졌다 그러면 통째로 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병헌이 나타나더니만 불을 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걸 지켜본 부녀회장 김선영 씨, 이 영화의 연기 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병헌도 너무 아까워. 이병헌도 연기 잘했어요. 네, 둘이 다 짱 드세요. 어쨌든 김선영 씨가 이병헌 씨를 동의 대표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우리의 그 자원을 갉아먹는 외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서부터 이 영화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병헌이라는 존재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됐는데 일단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고 본인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불 끄는 행동은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저기 불이 나면 진짜 내가 사는 데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섰는데 김선영 씨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반장 회의를 여는데 이 반장 회의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거의 잡사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아예 결과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몰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김선영 부녀회장이 결국엔 자신의 뜻을 공공연하게 공공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허수아비 권력자로 나설 어떤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한 능력은 있지만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 필요했는데 네. 이병헌 마지막 조각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바둑돌을 놓는 투표가 벌어지게 되고 봉우리라면 과연 무슨 돌을 넣었을까요? 야, 이게 이제 누구나 영화 보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죠. 네. 실제로 극중 안에서 주인공끼리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물어보죠. 대답 안 해주던데 주인공은. 당연히 대답 안 해주죠. 네, 박서준은 대답을 안 해주던데. 대답 안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보내자고 했겠죠. 그렇죠. 박서준도. 그리고 왜 박서준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에서 좀 보이잖아요. 네, 보이기 때문에 박서준이 어쨌든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내보내지 말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근데 아주 영화 보니까 너무 무섭긴 한데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네, 다 죽기는 하는데 네. 저는 조금 제 자신을 과대평가해 보자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내보내자고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소수 의견을 보여줘야 돼. 네, 결론을 알고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내보낼 건 아니까. 저는 그 배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끝장이 났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구조를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국가 단위는 끝장 났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영화 설정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끝장이 났다라면 최소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구조를 오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한 몇 개월을 버텨낸다면 구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내 생존을 위해서는 내 자원을 파먹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게 네. 옳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보내자라는 쪽에 투표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명정에 그 허용 인수 넘어선 사람이 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뿌리쳐도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긴급 피난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럴 땐 또 법대 생각해.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순간엔 법대생이 되는 거야. 얕은 법제식이 총동원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일단 배제합시다. 일단 배제하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기분이 나쁜 건 그거죠. 그 회의 자체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김선영이 짜놓은 판이다. 예.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짜놓은 판인 거죠. 미리 준비 다 해놨잖아. 투표소까지. 그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아마도 거기에 참여 안 하셨겠죠? 저는 이제 저도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거랑 거기에 이제 내쫓는데 동의했을까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나머지 그걸 이끌어가는 힘이 되니까 처음부터 다른 세팅을 하긴 어려운데 저는 다른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2, 3일 지나면 국가 시스템에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는 거는 죽는 길이야. 오히려 이 아파트에서 버티는 건 죽는 길. 지금 안 오네 보이지만 이 아파트에서 버티는 건 죽는 길이고 버티더라도 언제까지 버틸지와 그다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가령 뭐 겨울을 지내고 나서 움직이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자치단위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은 이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자치단위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물자들을 최대한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분배의 어떤 가능성을 따졌을 때 이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거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물자가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 하면서 그 중간에 뭐 파견을 보내든가 이래가지고 바깥이 어느 정도까지 좀 온전한지 우리가 이 겨울 중간에 이동해야 될지 아니면 겨울이 끝나고 이동해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밝히고. 일단은 빨리 나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시기를 결정하고. 그렇죠. 지진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몰려다니면 그러니까 여러 수의 사람이 몰려다니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자원을 파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 특히 그렇게 위험한 그러니까 극한의 그렇죠.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태도인데 뭐 이거는 일부러 이제 이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나마 그것만이라도 온전하게 있고 아직은 파먹을 게 뭔가 남았으니까 요걸 어떻게든 나눠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배제하고 나는 선택을 하는 게 단견이긴 하지만 일단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는 윤리적으로도 옹호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장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평상시가 아니다 보니까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이제 폭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정상 엄청 추운 겨울이라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그런 또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폭력을 동원하려면 이렇게 이제 그 실제 물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자경단을 만들어야 되고 자경단과 저쪽 사이에 어떤 물리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를 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훈련하고 서로 이념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집단 행동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원래.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병헌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머지가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여기 맞고 깨지니까 와 해가지고 미친놈처럼 밀리니까 이제 밀려 나가 버린 거잖아. 근데 그게 전 쉽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는 쉽게.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방식이에요. 맞아요. 저는 굉장한 충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야 나가서 죽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몇 놈 죽이고 죽지. 그렇지. 이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쪽 쪽수도 더 많아 보이던데 영화상으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물리력이 그냥 동원되는 게 사람들이 잘 조직돼서 같이 싸우는 것도 사실 만들기 어려운 상태지만 갑자기 너무 장비들이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 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니까 구비가 돼 있었겠지만 이 무기 예를 들어서 이 쇠 창살 같은 거는 저러고 저 정도면은 마치 미리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외부자를 내쫓으려. 물론 그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상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외부자들을 내보내려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이 좀 있었다라는 설정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물리력의 동원도 도구들의 동원도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이병헌이 나갈 때 이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몸져 누우신 어머니 방에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딱 몇 번 휘둘러 보더니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무 멋진 장면이야. 너무 훌륭한 복선이야. 진짜 좋은 복선이야. 복선은 이렇게 까는 거거든. 볼 때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렇죠. 이병헌 인물은 매력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캐릭터. 너무 아무튼 이게 제가 아무래도 좀 보고 반한 영화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차 쫓아내는 데는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구심점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작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회에는 법령이 있어야 될 것이고 통제를 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만 갖지 않게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아파트가 그걸 좀 되게 어설프게 실현을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밖에 사람들이랑은 다르니까 질서 있게 생활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었는데 그 사회가 나타나는 모습은 꽤나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그래서 사회학적 고려가 잘 된 테스트라고 얘기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빈틈이 잘 없어요. 그 부분부터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자연 상태로 갑자기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회 상태, 문명 상태에서 자연 상태, 이제 아무런 공적 질서가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갑자기 팍 하고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타임오프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나름의 어떤 체계, 사회를 금방 구축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존 사회의 찌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기존 사회에서 훈련받고, 그렇지.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무슨 통반장 체계 같은 것들도 좀 있고, 물리적 인프라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가 남겨놓은 자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급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조하는 방식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체제를,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참조하는 거니까 그게 그 참조를 해서 거의 카피된 형태를 만들어낸 거지. 박서준이 또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 카피를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일단 리더가 있고 자경단,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얘가 채집하는 사람들이죠.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를 구해 와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물자를 만들고 배분하는 사람들, 간호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쓱 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솔직히 저는 두 인물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병헌이고 하나는 그 이제 김선영이에요. 근데 김선영이 이제 굳이 말하면 상원 의장 같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유산자 계급이거든. 기존의 체계를 전통을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도력도 좀 있고 하지만 자기는 물리력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걸 이병헌으로 세운 거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제 자신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상원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병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워리어 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사왕이야. 이게 이제 실제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거든. 중세 때 이제 국가가 작은 국가들이 형성될 때 언제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해가지고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살짝 무식해 보여도. 근데 이 워리어 킹과 원래 유산자 계급으로서의 상원과 귀족 계급이 이제 대립하는 상황이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되게 중요한 정치적 발달 과정을 잘 카피한 이제 그런 형태이기도 하죠. 결국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되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결국 나중에 자식. 의견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사왕이 필요해서 상원 의원이 일종의 고용을 한 건데 전사왕을 치료에 뭐 고용은 좀 그렇다 아무튼 했는데 지 마음속으로는 고용한 게 맞지. 근데 나중에 이거 진짜 역사하고 비슷한 게 결국 전쟁에서 지면 왕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안에서 또 내려가죠. 그런 그렇죠. 장치가 나오죠. 또 전쟁에서 지는.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어차피 저희가 스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예고를 했었거든요. 이제 아파트 안에 가서 갖고 있던 자원들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그럼 이제 이병헌이 남자들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채집을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객들이 갖고 있던 어떤 도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괴롭히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채집이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재수가 좋으면 사람은 다 죽었고 물건만 남아 있는 곳에 가서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약탈이죠, 약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약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병헌이 이제 자기의 책임감에 짓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짓에 재미를 들렸는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사람이 잔혹해져요. 점점 그렇게 되죠. 자유수를 위해서 극단주의. 진짜요? 저 아까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 생각. 맞아. 항공 아파트의 자유수를 위해서. 맞아. 극단주의를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병헌이 박소준한테 그러거든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병헌도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수십 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병헌은 원래 권력을 탐하던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게 되니까 점점 더 효율을 쫓게 되고 효율 끝에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잔혹하게 꺼리낌 없이 폭력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뭔지 안 다음에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병헌이 얻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그리고 권력을 점점점 강화하지 않으면 밀려나게 되는 맞아요. 존재. 다시 말하면 정당성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잔혹함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잔혹함은 곧 효율. 권력의 바퀴 위에 타버린 거죠. 내리면 죽는 거니까. 정당성이 그리고 저기 김선영 씨가 그렇죠. 해준 것밖에 정당성이 없으니까. 정당성의 그거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독재자들이 이제 그 왕권을 갖게 되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이긴 해요. 나폴레옹도 비슷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네.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구해줄 구원자로 나타나서 나중에 독재했잖아요. 그 지금 거엽다님이 이병헌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특히 채집을 나가서 잔혹해진 상황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영화 보면서 많이 이제 질문이 들었던 것은 이 영화의 결론부에 가면은 사실 이병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고 항공 아파트에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도자에 오른 것도 상당히 정당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꼭 김선영 씨에 만들어진 판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데 영화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그 장치가 아니었다면 이병헌이 이렇게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설정이 만약 아니고 이병헌이 그냥 멀쩡한 이 아파트 주민이었다면 저런 식으로 잔혹하게 행동하는 지도자를 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받아줘야 되는가 지지해야 되는가 실제로 아파트 내부에서 갈리잖아요. 이병헌에 대해서. 근데 또 웃긴 건 다수는 좀 그래도 이병헌만한 지도자가 어딨냐. 다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병헌을 지지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외면이요. 잔혹함을 아예 보질 않는다. 안 보는 거지. 볼 방법도 없고 사실은. 근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다 혹시 이거 다른 사람들 거 뺏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라고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물건을 잔뜩 쥐고 들어오면 우와 우리 왕 최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한 과정은 알아보고 싶지 않고 어쨌든 내 생존에 도움이 됐으니까 외면하고 무조건 지지해준다. 외면하고 지지한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이렇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잔혹함을 품고 있었다기보다는 물론 이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권력의 바퀴에 올라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압박이거든요, 압박.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수컷 침팬지하고 대장 침팬지하고 비슷한 운명이에요. 굉장히 핫한 동물이에요. 네, 비슷한 운명이라고. 이게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없으면 무참히 권력에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어. 진짜 무참해. 침팬지.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당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혹해져가는 과정인 거지. 권력의 진화 과정인 거고. 거기서 중간에 이제 이병헌의 패거리한테 물건을 뺏기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장총을 들고 나와요. 아마 공기총이겠죠. 대한민국 총기 소지가 허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박서준이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총을 뺏어요.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재밌어지는데 그 기점으로 박서준은 긴가민가하다가 완전히 이병헌 쪽으로 완전히 충성파가 되죠. 그리고 이병헌은 거기서 그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이면서 이런 뭐 인간답지 못한 놈이라거나 그렇지 말 그런 말 했어. 너 부끄러움도 없냐? 이러면서 막 돌로 찍어 죽여요. 애를 때렸다고. 애한테 총 쐈다고. 애한테 총을 겨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들 물건을 죄다 약탈해 갑니다.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인물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안경 낀 더벅머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화살촉. 맞아. 맞아. 화살촉 역할했던 그분 김도윤 배우가 연기를 하신 분인데 본인 이름을 출연한 도균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하셨네요. 그랬던가요? 네. 어쨌든 이 양반은 그 회의에서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 순간 어차피 내가 이게 어떻게 돌아갈 판인지 알겠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반대 한 표를 행사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역겨워서 일어난 걸까? 저는 깨닫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묘사 방식이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른바 진보적 소수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잘 안 지면서 착한 짓은 다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이런 이미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예. 멋대로 해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병역 의무도 다 안 했고 병역 의무를 또 실제로 수행하지 않잖아. 예. 예.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러고서 예. 또 군대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잖아. 안 하죠. 예. 거기서 빠져. 그리고 뒤에 숨어서 뭐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를테면 이주민들을 숨겨주고 막 거기에 막 나눠주고 그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 보수적 관점에서의 이 국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한 진보파의 태도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지. 가령 예전에 정우성 배우가 난민에 대해서 발언했을 그렇죠. 때 너는 난민하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이제 너는 사실 알고 보면은 네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생겨난 시민권이란 이유만으로 분배받고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집과 이런 거. 네. 그 분배받은 거를 뚝 뒤로 빼가지고 난민들한테 주는 거라고. 네. 그럼 사실 그 물자는 네가 만든 물자도 아니라 이 사회가 약탈해가지고 만든 물자인데 그걸 마치 네가 선한 인간처럼 써먹고 있다 이런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나중에 난 이런 세상에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무력한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보가 그렇게 그려지는 게 되게 좀 불쾌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죠. 네. 저는 불쾌까지는 아니고 혹시라도 기대했던 게 작가의 인식이나 시선이 그렇게 드러나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그 누구죠? 이름이 그 박서준의 와이프 박보영. 박보영은 그냥 선한 인간이잖아요. 네네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보다 예를 들면 진보적 의미로 난민을 수용하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휴머니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기 막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막 이렇게 품어줬던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외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당신들이 지금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맨날 이거 외치면서 또 사라져가는 그때 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인 행동 이 역겨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는 뭐 뜻은 숭고했을지 모르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커뮤니티를 그쪽으로 이끌던가, 그렇죠. 아니면 좀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소수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렇죠. 어쨌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아니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영화 중반쯤 가다 보면 박보영이 세상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죠. 근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화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기는 합니다만 박보영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반박 못해. 반박 못해요. 그리고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박보영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귀한 능력이에요. 귀한 능력이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간호사죠. 뭐 나가서 먹을 거 뺏어오는 것보다 하등 꼴릴 게 없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보영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박보영 캐릭터와 도윤 캐릭터의 또 차이점이죠. 박보영 캐릭터는 그 사회에 뭔가 불만이 있지만 굉장히 기여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갈 자격이 있어 또 이 사람은. 그런 또 캐릭터상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간 걸 또 난민들에게 나눠. 그렇죠. 그러니까 도윤보다는 조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윤과 박보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서 연대해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연대하고 실질적으로 박보영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해주면 나 오늘부터 저 치료행위 절대로 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높은 확률로 이병헌이 받아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의사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박보영이라는 배우를 왜 굳이 썼을까? 굳이 한 가지 장치는 일종의 거울 장치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려워요. 미덕에 가까운 어떤 행동, 그냥 순수한 말 그대로 다른 인간에 대한 정말 순수한 관용, 그다음에 배품, 그렇죠? 공존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아주 좋은 미덕을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쏟아 넣어준 거지. 무대책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이걸 그냥 거울 이미지로 보면서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일단 한번 썼고,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정교한 권력, 뭐 정교한 어떤 사회학 이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미덕에 솔직하게 만약에 모두가 그걸 발휘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약간은 비정치학적 답이죠. 저는 이건 이제 흥행을 위한 카드였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관객들이 감정이입하라고 만들어놓은 캐릭터는 또 박서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일 평범한 인물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는 저럴 것 같거든. 저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박서준을 높죠. 보고. 네. 그러니까 박서준이 하는 행동들은 비인간적이지만 이해는 가능한 수준의 것들이고, 그러니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공격해서 총을 내려놓게 만들었잖아요. 박서준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죽인 건 이병헌이 죽였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되게 자기 생존이 아니라 내 가족들, 이병헌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내 가족을 위한 행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맞아. 가족을 살린 행동이지. 수긍이 되죠. 뽀용이 박서준의 약점이 돼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박서준이 완전 180도 변해가지고 진짜 완전 충성파가 되죠. 근데 이것도 현실 정치에서 되게 많은 일 아닙니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한국 전쟁 시기나 이럴 때도 이제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는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진보파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연좌제적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덮고 묻고 하면서 자기가 더 우파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지금 뭐 태영호 의원을 보더라도 그러네. 애국자 티를 내기 위해서 굉장한 맞아요. 관경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사실 이제 박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체제의 복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니까 오히려 더더욱 일반 캐릭터는 일반인 캐릭터 저 같은 일반인은 감정이입하기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럼요. 일단 살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성향을 결정할 때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존으로 대체돼 버린 거잖아요. 이념을 판단할 기준. 그렇지. 이 사람들이 행동에 선택을 하는 기준이 현실 정치에서는 이념이라면 영화에서는 생존이 돼 버리니까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절박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 내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더 질문하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복숭아 깡통이잖아요. 맞아요. 복숭아 깡통. 그게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만 바깥에 애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먹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와이프한테 먹여주고 싶긴 해. 그게 나쁜 짓이냐고. 나쁜 짓 아니지. 또 들키고 있어요 또. 바보같이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또 일부러 그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을 좀 과하게 뻔뻔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뭐 몰아내는 과정은 어느 정도 정당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딘가에 얹혀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대물이 돼 있는 존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행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머리가 없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눈치껏 적당히. 그렇죠. 근데 다 무슨 털 거치고 막 괴연이랍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일부러 남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버렸잖아요. 거의 쫓아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이죠.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저는 장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의 존재 때문에 김선영이 좀 서둘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놈이 계속 여기 있으면 그렇지. 저놈이 여기서 왕해 먹으려고 할 것이다. 지도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 꼴을 못 보겠거든. 그래서 만만한 바보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2023년에 한국의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국회의원 모습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봤던 게 보좌관하고 같이 나왔던 그러니까 왜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에게는 정치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역량은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안에 나오지만 싸우는 기술도 중요하고 생산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치료해주고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주는 기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 상태를 만들려면. 근데 이 모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아주는 기술을 쓰지 않고 역량이 없었던 거지 권력만 쓰려고 그래. 이미 사라져버린. 다시 말해 그 권력은 국가가 사라지고 공공이 사라지는 순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건데 자신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수를 쓰지 못하고 권위만 사용해버린 거지. 저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인들이 정치 술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든 우연히 그냥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냐. 저는 만약에 괜찮은 정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아니든 간에 새로운 통합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남의 막 이렇게 으쌰으쌰도 할 줄 알고 막 조정도 할 줄 알고 이런 기술 아니에요. 그 기술은 생활 정치술을 가지고 있던 김선영에 의해서 압도당한 거지. 게임도 안 되게 그냥 박살나버린 거지. 김선영이 한 방에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바퀴벌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동가야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선동가야. 근데 이제 김선영 본인의 생존도 달려 있었다라는 점은 좀 다른데.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김선영에게는 무적의 방패가 있었으니 내 아들 내 새끼 살려야 된다.
그렇죠. 또 그게 또 강력한 동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는 생존과 내 가족의 생존 이런 거를 걸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 쉽게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치, 쉽게 판단이 나쁜 어렵지. 행동을 하는데도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흥행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범죄도시랑은 다르잖아. 근데 조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2주 됐는데요. 아직 300만이 채 안 됐네요. 이 영화 손익분기점이 제가 좀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40인가 네, 290 몇만입니다 지금까지. 300만만 넘어가면 이제 2차 판권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 300만은 뭐.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로 아카데미에 진출을 그런 하기로 상태예요? 했대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엄태화 감독으로서는 성공이죠. 일단 손해 안 받고 욕 안 먹었고 좋은 평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잘하면 뭐 재수 좋으면 재수는 아니죠. 아카데미에서 좋은 평가를 더 받게 된다라면 그러면 또 재개봉도 노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빅4 중에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했거든요. 확실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빅4 중에서 마지막에 개봉한 영화들이 진또백이야. 작년에는 헌트, 올해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강력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극장에서 보고 나서 이 뒤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헌이 결국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원래는 사실은 이 아파트에 사기꾼한테 따지러 온 거죠. 따지러 왔는데 전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파트 부녀 회장이 과연 이병헌이 이 아파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알았을 수 있다. 부녀 회장은 거의 동네에 사는 애들 얼굴까지 다 아는 거 아닌가 원래? 그리고 한 번씩 뭐라도 나눠주려고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 누가 있는지는 대충 알 거 아니야. 그 처음에 이병헌 봤을 때 딱 그랬거든. 이분 저 거기 이런단 말이야. 어머니랑 같이 살죠.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빨리 그렇다고 얘기해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부녀 회장이 처음부터 이병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위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처음에 최초의 그 외부인들 몰아낼 때 다리에 부상 입은 아저씨. 그 사람이 이제 보급 가지고 화내다가 찌그러지잖아요. 김선영이 막 뭐라 하니까. 근데 이분도 역시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눈치를 어느 순간 깠겠지.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저씨가 옆에서 한마디 도와주고 그 나랑 같이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그때 이병헌이 왔을 때 같이 탔을 수는 있지. 근데 거기서 한 숟갈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 순간 이제 이병헌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전 이 영화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등장한 그 여성 아역 주인공. 청소년. 옆집.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박지후 배우죠. 아마 벌새 주인공일걸요? 네, 벌새 주인공이. 저는 이분의 등장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상황에 잘 살아 돌아왔다. 얘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아파트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얼마 있다 다 얼어 죽었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누가 태워다 준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이병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3자의 등장이 필요하긴 했어요. 필요하긴 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딱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정 한국의 어떤 특혜나 혜택을 그냥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죠. 아마도 이제 약간 이중 국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하고 좀 비슷하죠.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이중 국적 해외 교포 뭐 이런 느낌. 영화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오죠. 막 뭐라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맞아요. 간호실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끼워 넣기 위해선 여성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성이 살아 돌아갈 환경이 도저히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엄태화 감독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성이 하나 살아 돌아와가지고 내 옆집에 원래 살던 남자는 이병헌이 아니었다. 라는 걸 박보영에게 이야기합니다. 박보영은 휴머니스트죠. 하지만 지금 불만이 머리 끝까지 뻗쳐 있습니다. 이병헌이 자기 남편을 데려다가 살인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빡쳐 있는 상태에서 박보영이 그 폭로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행동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증거 수집하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박보영의 캐릭터에서 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또 인상적인 게 이병헌 본인이 그 원칙을 세웠잖아요. 첫 번째 원칙이 아파트에는 주민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시민권, 시민권의 개념화를 했던. 근데 권력자가 본인이 세운 원칙 때문에 쫓겨나게 된 상황. 이것도 굉장히 현대사에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병헌이 정말 여기서는 약간 악에 받쳐 있는 상태로 이 아파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이제 피해자는 피해 의식도 가득했고 근데 갑자기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막 일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 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영화 중간에 보면 막 되게 이렇게 그 아파트 부르는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폭의 문제입니다만 이병헌이 내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통치 체계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이병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했겠죠. 어느 정도는 좀 더 날 수 있어. 권력 이양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병헌은 박서준을 의식적으로 자기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행동대장이자 후계자로. 근데 이제 이게 권력의 바퀴를 타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대처할 만한 게 안 됐고 오히려 이 방식 자체가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약탈 경제는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힘 있는 사람,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약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성을 계속해서 없애버리면서 외부를 끊임없이 적대화하고 스스로가 생산하지 못한 채 기생한다고. 이 약탈 경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건데 이게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것 같지만 기존의 사회 상태의 찌꺼기를 끊임없이 계속 갖다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자족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치와 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물론 이게 겨울이라는 한계 설정상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 고민할 수 있지. 이를테면 약탈이 아니고서도 채집의 상태로 뭔가를 더 만들고 채집한 걸 써버리는 게 아니라 내적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거나. 저는 사실은 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같았으면 딱 봐서 시골로 떠난다 이거예요. 감자라도 키우게. 그러니까 척후병을 좀 보내가지고 이럴 때는 도시에 머물르면 안 돼. 콘크리트가 유토피아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문명의 찌꺼기만 계속해서 소진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콘크리트를 벗어나야 돼. 아마도 이제 영화의 말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열어두는 그런 장치들일 텐데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는 있는 물자를 다 챙겨서 적절한 정도의 규모의 공동체를 꾸려서 어디선가 살 길을 찾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그 사회 실험 사고 실험처럼 느꼈냐면 일부러 되게 타이트한 조건들을 둔 다음에 일부러 그러죠. 이런 대안들을 좀 생각 못 일부러 대안에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제한을 두죠. 딱 여기 안에서만 우리는 이 벌어지는 일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이해해라. 그리고 네가 고민해라. 이렇게 좀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관객의 시선이 밖으로 튀어나온 다른 제3의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독은 힘들어집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감독이 선택한 방법이고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제가 약간 어렵게 표현하면 자연 상태에 대한 자연 상태를 사회 상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는데 되게 홉스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홉스는 자연 상태가 무지막지한 상태고 전쟁의 상태고 기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자라도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에 종속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이게 홉스적 방법을 선택한 거죠. 아마도 인간이 이런 상태에 놓이면 홉스가 생각한 방식으로 자연 상태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간 거고 다만 홉스적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병원 같은 사람을 남겨놓아서 이것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홉스적인 방법이 그냥 지배할 것 같은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 일어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답은 아닌 것 같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게 가장 냉정하게도 사회가 굴러가는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시간을 좀 마련한 건데 홉스적인 사고가 있고 로크적인 사고가 있고 루소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로크적인 사고는 자연 상태를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되게 안 싸운다? 행복했고 화해로웠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인간이 반드시 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긴 고대 사회에 보면은 그렇게 막 국가가 있는 사회인데도 아닌데 실제로 전쟁과 약탈이 만들어지는 건 초기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조직이 된 다음에 부족 국가나 조그만 국가도 아닌 조그만 공동체는 약탈보다는 채집이지. 수렵과 채집이에요. 그러네. 자연을 뭐 하지만 다른 사회를 반드시 털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회를 털기 시작한 건 조금만이라도 국가가 만들어줘서야. 오히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자꾸 그 자연 상태를 싸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게 되게 자연 상태에 대한 일방적 해석이 좀 많다는 거죠.
로크가 보기에는 자연은 훨씬 더 목가적인 상태예요.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 아니 겁나 싸웠으면 인류가 망했겠죠. 그지 않아요? 그치.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싸웠으면? 근데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자연 상태는 일반적인 자연 상태랑은 좀 다르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문명의 찌꺼기를. 그래서 홉스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은 국가를 형성한 경험들, 국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근데 이런 버릇이 드는 거지 이제 약탈의 방식으로 부활시켜 버린 거예요. 자연 상태를. 근데 뭐 로크가 옳다, 홉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로크는 그게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위험은 해. 왜냐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 자체는 괜찮지만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서 로크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난민들이 온 것처럼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신 로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회계약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론 홉스도 사회계약을 쓰지만 홉스는 이제 복종하기 위한 사회계약이고 로크는 평등해지기 위한 사회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진 법에 종속한다. 이런 사고.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고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죠. 로크적인 사고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권력층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의 역할하고 뭐가 대비되는가. 이걸 문학 비평에서는 흔히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그냥 비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의 어떤 모사물이야. 알레고리는 단순화시킨 모사물. 그럼 이제 이거는 뭐의 대응인가를 찾아보는 그렇죠.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 1984, 1987? 1987 말고 이제 그 조지 오웰? 1984. 1984에서 나오는 각각의 캐릭터는 어떤 것들을 우화시킨 것인가. 맞아. 재밌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텍스트는 이 알레고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이 영화가 알레고리가 아주 잘 발달한 영화예요. 맞아. 그럼 나중에 OTT로 나오면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할 게 많은 거죠. 여기저기 다 비유할 수 있어요. 각각의 이게 전형을 잘 만들어놨어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특별 게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교수님 빈자리를 아무나 채울 수는 없다라고 거의 없다가 말했다면 엄청난 힌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는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왜 또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깎아내려? 아니 우리 회원님들이 어지간한 사람으로 만족하겠어요? 가령 여기다가 양철 변호사를 대라.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주 목요일에 특별 게스트와 함께 저하고 봉우리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받아먹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가 진짜 뒷구녕으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수억 벌었지 벌써. 제가 그렇게 돈 벌었으면 벌써 수억 벌었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 그것만 해서 돈 번 다음에 우리는 공짜로 좀 나오면 안 돼? 아니 물론 거업님이 처음에 공짜로 나오겠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예. 제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